다시 한번 갈게요 좀. 자, 시작. 예, 오늘 그 중요한 주제를 하실 강사님 이제 오셨습니다. 예, 아이고. 굉장히 빨리 오셨어요. 7시 반쯤에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할 얘기를 다 못하겠네요.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박수로 하는 예. 게 수고. 앞부분 조금 설명하고만. 예, 예, 예. 잘렸네? 아, 그렇구나.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직업이요. 재난사회복지사거든요. 사회복지사는 들어보셨잖아요. 또 사회복지사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사 중에서 그냥 재난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는데 딱 한국에 저 포함해서 2명밖에 없습니다. 한 분은 지금 4.16 재단에서 지금 세월호 참사 가족들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고, 저는 주로 이제 26개 나라 정도로 지금 23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구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모로코에 지진 나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정신없이 지금 하다가 또 대응하는데,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작년에 동해안 산불 났을 때 들어가가지고 이제 5주 동안 아예 이재민들하고 같이 삽니다. 이게 그냥 잠깐 가가지고 뭐 치워주고 오는 게 아니고 같이 가서 이게 살면서 같이 하고, 금년 초에는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는 또 직접 가가지고 또 한 달 동안 거기 살면서 같이 하는, 좀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좀 교육을 하고 재난 나면 직접 현장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마을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요. 좀 시간도 늦게 시작돼가지고 앞부분 하나씩 다 설명하진 않고, 그리고 여러분 뭐 재난구호 전문용어 만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어렵게 설명, 이렇게 한두 개 빼고는 전부 다 사례입니다. 예, 오로지 사례를 통해서 듣다 보면 저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게 만드는 게 이제 오늘의 목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한 거는 어려운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전혀 보실 필요 없고 제가 설명을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재난이 변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이 변했다는 거는 이렇게 태풍, 홍수, 뭐 폭염 옛날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는데 변했다는 겁니다. 이거 내용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재난도 있지 않습니까? 경주 포항 저는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날 거라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은 국내 모든 전문가들이 6점대 초반의 지진은 우리나라 어디에서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럽니다. 그럼 가장 셌던 지진이 포항 지진인데 5.8이었거든요. 5.8인데 그 6점대 초반 지진은 어떤 정도냐면요. 드디어 인명 피해가 생기는 지진입니다. 예, 사람이 죽는 거죠, 처음으로. 경주 포항 지진 때 다치기만 했지 죽진 않았는데, 그럼 6점대 초반 지진 어느 정도일까? 재난안전 체험관 가가지고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집에 가실 때 버스 타고 가면서 이렇게 잡고 가지 않습니까? 버스 타고 자리가 없으면 이렇게 가다가 손을 딱 놔버리면 됩니다. 놔버리면 끝에 흔들림이 딱 6점대 초반 지진입니다. 혼자 못 서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예. 그래서 그런 형태의 지진도 이제 많아진다 그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재난이었던 거고, 이런 걸 합쳐가지고 신종 재난이라고 그러거든요. 새로운 종류의 재난이 신종 재난인데, 그거는 또 많아진대. 앞으로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라 많아지고, 옛날에 있는 재난도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 예를 들어 얼마 산불도 났었다면서요, 이 지역에서도. 지금 산불이 났는데, 그럼 작년에 제가 동해안 산불, 울진 산불로 기억하실 텐데, 현장에 가서 여기서도 활동을 하는데, 그 불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힘으로 못 끈 불입니다. 뭐 소방관들 많이 가서 열심히 하셨잖아요. 아니, 소방관들이 끈 게 아니고요, 비가 껐습니다. 비가 와서 끈 거고, 비가 그때 안 왔으면 계속 불탔을 겁니다. 여기서 그랬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금년 초에 있던 게 4월에 강릉 산불이었는데, 거기서 가서도 활동했거든요. 근데 이 뉴스가 별로 안 된 게, 산불 나가지고 다 태웠는데 8시간 만에 꺼져버렸어요. 소방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서 열심히 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8시간 만에 비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꺼져버리니까 사람 밖에서의 지원들은 뉴스에도 너무 크게도 안 나와가지고 지원들은 줄어들었는데, 사람들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오늘부터 첫날인데, 이재민 생활 첫날인데 관심들을 싹 줄어들어 버린 거죠. 이거는 이제 산불이 있고 대형 산불이 있는데, 이제 초대형 산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공식 용어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서 한국에서 산불이 일어나는 그 원인은 거의 70에서 80% 정도가 사람의 실수거든요. 실수하거나 방화예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실화나 방화인데 이렇게 생긴 작은 산불이 거대한 산불이 되는 데는 기후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2019년 고성 산불이나 지금 이번에 작년에 산불 같은 경우는 그해 겨울에 너무 건조해가지고 건조한 데다가 강풍이 부는데 강풍이 태풍급인 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하늘에서는 바람이 한쪽으로 흘러가는데 막상 피해자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와 우리 집 불탈 때 어떻게 탔냐 바람에 실려가지고 여기 산불이 오는데 요렇게 오니까 바람이 이렇게 오면 다 이렇게 올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 양쪽에서 동시에 온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바람이 양쪽에 동시에 반대방으로 불 수 있어? 예. 근데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지상풍은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거든요. 우리 머리 위에서 이는 부는 바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위에 바람 방향과 상관없이 동시에 반대 방향 오기도 하고 겪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장 가면요 이제 집이 타면은 그럼 요 마을 있으면 다 불타버린 게 아니고 요 집은 싹 타고 그 뒷집은 멀쩡해요. 그리고 옆집은 다 타고 또 그 뒷집도 멀쩡해. 왜 그래? 불꽃이 튀어가지고. 예, 튀어가지고 그냥 복불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예. 거기다가 그러면 이제 뭐 방아 그러니까 이게 숲을 거리를 간격을 띄우면 되겠나 이러는데 그것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이번에 산불 가보니까 여기 이 동네 불타고 저 동네 불탔는데 거리가 꽤 되거든요. 그럼 이 안에 다 논인 거야 이게. 그러면 이쪽도 불나고 저쪽도 불났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서 튀어갔대요 이게. 그러니까 불꽃이 100m 이상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안에 그 사이에 있는 집들은 다 멀쩡한데 저기 또 붙어버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산불이 아니고 지금 소방관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옛날에는 저기 산불이 나는 기관들이 주로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산불 예방 캠페인 했는데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산불 나니까. 거기다 산불이 안 나는 지역도 나고 있어가지고. 그럼 이름만 여전히 산불인 거고 양상은 달라졌습니다. 풍수해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재난이었는데 작년에 신림동 반지하 참사 기억하시죠? 자,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 반지하 가구라는 거는 딱 그 건물에 딱 한 가구만 있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그 건물에 그 지하 반지하 가구가 여러 가구 있겠죠. 예. 거기다가 그런 건물들이 딱 하나만 있지가 않고요. 보통 그 골목 사이에 그런 건물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들어갔어. 그때 그 옆에 있는 동네에 금천구의 금화마을이라는 데서 가서 구활동했는데 거기에 반지하 가구는 141가구였습니다. 141가구 중에 108가구 다 잠겼어요. 그럼 서울 전역에서 반지하 가구들이 다 잠겼었는데 불행하게도 탈출했죠. 사람들이 막 먼저 뛰어나오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다 꺼집어냈는데 불행하게도 신림동에 그 집에 그 가구만 탈출 못한 겁니다. 그래서 뉴스가 된 거거든요. 거기만 특별히 피해 입은 게 아니고 반지하 가구들이 굉장히 피해 입었는데 그런데 현장 가보면 특이하게 나오는 게 보면요. 그 골목만 잠겨 있어요. 옆에 또 멀쩡해요. 또 저쪽은 또 잠겨 있고. 보통 이게 홍수라는 거는 저지대가 전체가 다 침수되는 거 이런 보통 상상하는데 여전히 그런 현상들은 벌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같은 동네인데도 여긴 잠기고 여긴 안 잠기고. 근데 40년 동안 이 동네 살았는데 이런 건 처음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비가 집중호우가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도시를 왕창 개발해가지고 전부 다 콘크리트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이 비가 빗물이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으면서 그 도시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올라가거든요. 그게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인 겁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특히나 이제 강남역하고 광화문이 계속 비 올 때마다 잠기는데 왜 그러냐? 지형도 보면요. 그 두 군데는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이게. 그 지역 전체가. 거기는 발달돼 있어도 계속 잠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도시 전체가 잠기는 게 아니고 핀셋으로 이제 꽂은 것처럼 곳곳에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집이 우리 단지가 잠길지 우리 골목이 잠길지 안 잠길지는 닥쳐봐야 알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설명할 단어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도시명 홍수라 그럽니다. 홍수긴 홍수인데 도시명 홍수라 그러고 아까처럼 산불이 나서 산에 난 불이 도시까지 와서 다 이게 쓸어버리는 이런 것들 이제 도시명 산불이라 그럽니다. 아직도 공식용어는 아니에요. 설명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기존의 단어로 설명이 안 돼, 이 현상이.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산불도 그렇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는 폭염입니다. 폭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잼버리 때문에 좀 문제가 됐는데, 근데 사실 더운 건 옛날도 더웠지 않았어요. 옛날도 덥고 지금 더운 건데, 그런데 2018년 여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뭔 일이 있었냐? 그때 그해 여름이 너무 더웠습니다. 2018년 여름이. 그래서 그때 돌아가신 분이요. 더워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전국적으로 4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추워서 사람이 죽는다는 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더워서 사람이 죽는다고? 아니 죽습니다.
죽는데 죽는다는 거를 그동안 통계를 안 잡고 있었으니까 없다고 생각했던 거고 요거는 뭐 이렇게 특이한 가난한 나라들의 얘기했다 생각했는데 2018년에 집단적으로 발생하게 된 거고 처음엔 몰랐어요. 이게 그런 현상이 이제 갑자기 응급실에 사람들이 계속 실려오니까 이게 웬일인가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폭염 환자 상황 잡을 때요. 응급실에서 보고 하는 것만 집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같은 경우 그게 아니고 응급실 통해서 당연히 쓰러져서 온 사람들이 사망하면 당연히 이건 뭐 더위 때문에 그럴 수 있게 생각하는데 집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독거노인 중에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데 특히 취약계층에서 이거는 집계가 안 됩니다. 그분들이 실려가지고 응급실에 오면은 마찬가지 요거는 그 환자인 거야. 예. 더위로 죽은 거 생각하는데 막상 생각해보면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갑자기 나중에 발견됐어. 예. 그런데 하게 되면 더위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평소 가지고 계신 지병으로 돌아가셨던 환자에서 응급실로 보내지 않죠. 보통 그냥 영안실로 바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통계 안 잡혀요 이게. 그러니까 48명 때문에 48 그것도 작은 숫자는 아닌데 실제 다른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거에 거의 10배 가까이 나왔을 것이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해하고 다른 해하고 여름에 사망자 숫자를 비교하니까 이쪽이 거의 700명 이상이 더 나왔거든요. 초과 사망자라 그러는데 그래서 해외에서는 거의 그 초과 사망자를 끝에 날씨 보고서 어쨌든 폭염 사망자로 봅니다. 근데 어쨌든 뭐든 간에 정부의 가장 보수적인 통계로도 48명 돌아가시니까 그다음 정부는 뭐 했냐? 그래서 재난안전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폭염을 처음으로 재난이라고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폭염은 재난이에요. 33도 이상 돼가지고 이틀 이상 가는 폭염주의보 나오면은 무조건 재난 상황이라서 그 다음부터 보실 수 있는 게 무더위 쉼터, 예, 폭염 대피소, 경로당과 다 바꾸지 않습니까? 그거 무조건 하게 되는 거고요. 길에 보면은 그늘막 같은 거 요즘 많이 설치들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예전엔 대응하든 말든 그건 다 각자 더운 건데 예. 근데 지금은 더우면 무조건 재난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모든 형태의 재난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재난이 오든 간에, 이게 기존의 재난들이 형태가 변하든 간에. 새로운 시대, 그래서 뉴노멀이라 그러는데, 예.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그러면은 대응하는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대응하는 체계가 있는데, 재난이 변해버렸으니까 대응하는 체계도 바뀌어야 되겠죠, 당연히. 예.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안 바뀌고 있고,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들은 많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답들을 잘 못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도 풍수에 나면은 시민들이 가가지고 자원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막 몰려가가지고 광창 치워놓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시민 참여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 그때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어려운 게 코로나19가 닥치니까 이번에도 모여서 해야 되나? 근데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제 재난의 형태가 바뀌니까 기존의 체계가 안 먹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로 모든 재난 대응은 다 풍수였어, 풍수에. 예, 치수 문제였거든요. 그거에 아주 적합하게 맞춰놔가지고 발달시키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해외에 수출할 정도가 됐는데, 자원봉사도, 시민들의 자원봉사도 거기에 완전 최적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몰려가지고 버스 타고 모아가지고 열심히 치워가지고 재빨리 끝내고 재빨리 돌아오는.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다른 형태 재난에 대해서는 더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런 게 와서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마을 차원에서 이제 이런 관심들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때 겪으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우리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또 우리 배운 적도 없고 그런 책임이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해서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만 놔두기에는 또 이제 좀 애매하기도 하고. 예. 자 그래서 이거 시간상. 이론, 딱 오늘 배우는 이론 딱 하나인데요, 이게. 딱 하나인데. 자, 재난에 대응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제가 지금 일본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거 번역해 왔는데요. 자조, 협조, 공조 3가지가 있습니다. 자조는 쉽습니다, 개념상. 내가 날 지키면 자조인 거예요. 내가 날 지키면 자조인 거고, 협조라는 거는 우리끼리 지키는 거. 우리 동네 사람끼리, 마을 사람끼리, 지역의 사람끼리 지키는 거 협조. 공조라는 거는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시는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 119 전화 걸면은 소방관 오고 구급대 오고 요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 공주는데 요 3가지가 있는 건데 너무 당연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연한 얘기를 그걸 왜 할까 그거를. 예. 1995년에 고베 대지진이라고 일본에 거대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거 살아남은 사람들 주민들한테 이제 인터뷰한 거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질문을 하나 대체 어떻게 해서 살아남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거 보면은 66.8%의 사람들은 자조야.
내가 알아서 살아남았어. 지진이니까 뛰쳐나왔겠죠. 뛰쳐나오고. 그 다음에 28.1%의 사람들은 옆에 사람, 협조. 가족이거나 옆집 사람이거나 마을 사람이거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조를 당한 거죠. 이게.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119에 걸면은 그 구조대, 국가에서 보낸 구조대가 오는 거는 공조에서 1.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7%면은 100명에 2명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저거는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저거는 뭐 그때 그 지진의 특별한 현상이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재난 구분할 때요. 재난 구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태풍, 홍수, 감염병 등등 이렇게 구분하는 게 편리하지 않고요. 큰 재난, 작은 재난으로 구분하시는 종류에 상관없이. 왜냐? 작은 재난은 요 동네에 어느 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다 거기 가서 끄지 않았어요. 소방관도 다 거기 가지 않습니까? 예.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예. 또 지역에 복지관이 있으면 또 도와주고 여러분도 또 도와주고 해가지고 그냥 다 메꿔버리거든요. 이제 작은 재난은 나름대로 이제 할 수 있는 뭐 있어요. 마을마다. 예. 근데 우리가 많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재난은 정부가 여러분 절반을 소방관으로 미리 임명하지 않고서야 나머지 절반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들이 주민을 구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요. 2019년 강원도에서 고성 산불 났을 때 그때 기억하세요. 전국의 소방차들이 고속도로 따라가지고 막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막 우리 감동적인 장면이었는데,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내가 주민인 거야. 우리 집이 불타고 있어. 예. 소방차들 온대. 오는 건 고마워. 오기 전까지 뭐해요? 오기 전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일단은 불을 꺼보려고 그랬는데 지금의 산불은 인력으로 끌 수 있는 게 불이 아닙니다. 예.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남은 이슈는 뭐냐? 제때 대피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거긴 고령화 지역이라 가지고 노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요양시설도 굉장히 많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산불이 나가지고 확 커지고 있는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주무시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다 탈출했을까? 그때 역할한 사람들이 라이더.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들.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들은 자기 구역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계속 오래 하다 보면은 대체 어느 집에 대충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로 사는지 대체 짐작이 가요. 근데 저녁에 와가지고 다 시골에서 텔레비 뉴스 보고 있는데 불났대. 산불이 엄청났는데 우리 동네야. 내 배달 구역으로 막 불이 가고 있는 거야. 이러면 내가 거기 있는 그 집에 그 노인분들 혼자 주무시다 다 타버리겠네. 예. 그래서 본인이 오토바이 타고 나가가지고 집집마다 문을 두들겨가지고 계시면은 다 데리고서 대피시켰습니다. 라이더들이. 예. 그 라이더들은 나중에 상도 받았어요. 의인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민이 주민을 구한 거예요. 예. 그리고 작년에 그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이 산불 자체가 기후변화하고 연동이 있다 보니까 또 나쁜 게 뭐냐면은 전국에서 헬기가 몰려와서 요거를 물을 떠가지고 뿌려야 되는데 하천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한강까지 갔거든요. 거기 강원도에. 한강까지 가서 물을 계속 떠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강원도에 있는 누가 반응했느냐? 또 레미콘 기사들. 예, 레미콘 기사들이 이 뉴스를 보고서 어떻게 이거 그래서 레미콘 기사들이 거기다 레미콘을 채우는 게 아니고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헬기 직결지까지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계속 채워요. 본인도 물 떠오고 헬기는 거기서 바로 내리게 한 거죠 이제. 그러면은 요거는 정말 그게 없지 않습니까?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우리의 큰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다 뛰어든 겁니다. 코로나19 때는 여러분도 많이 하셨어요. 예,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마스크도 만들고 예, 가서 소독도 같이 하고 막 별의별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도 국민이 백신이다, 시민이 백신이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보통 전 세계의 어떠한 정부든 간에 재난은 정부 역할이거든요. 재난 대응하는 건 정부 역할인데 다만 차이는 우리 같은 시민이나 주민들이 그 재난과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걸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재난 분야에서 가를 수 있는데요. 다른 데서는 어차피 정부가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아름다운 얘기들이 우리나라에서 미담 정도나 의인으로 취급되거든요. 뉴스에 잠깐 나왔다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아요.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거를 역량으로 봐요. 그건 시민들이 가진 고유의 역량인 거야. 그럼 국가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 똑같은데요. 자조나 공조는 당연히 해야 돼요. 소방이나 의료는 국가가 역할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키는데 그와 더불어 가지고 여러분들 같은 이 시민들을 계속 훈련시키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재난 대응의 최일선은 누구일까요? 물어보면 보통 대답하시면 그럼 119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니 그런 개념이 전혀 안 해요. 외국은. 재난 대응의 최일선은 오로지 주민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요. 평상시에.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처럼 주민이 주머니를 먼저 구하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마을 사람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의 준비 정도를 굉장히 높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저 같은 사람도 밖에 불러가지고 교육하잖아요. 모든 재정을 다 정부에서 냅니다. 훈련시키고 또 그 훈련의 내용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뭐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에서는 어디까지 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 깔리셨어. 지진 나가지고 깔리셨어. 빼야지 않습니까? 그 빼는 훈련까지 시민들한테 시켜요, 일반적으로. 그 성인뿐만 아니고 학생들한테도 그 교육을 합니다, 학교에서.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119가 오기 전까지,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 역량까지를 굉장히 교육을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냥 통제의 대상이야. 재난 나면은 저 행안부 홈페이지 가면은 포털에 국민행동률은 나와 있거든요. 태풍일 때, 지진일 때, 홍수일 때 쭉 있는데 맨 마지막 문제가 뭐냐? 안전한 데 가셔가지고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린 믿지 못하죠. 그 공무원이 제대로 지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끝장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공무원용 매뉴얼이 같이 이러니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어떻게 통제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은 말 잘 들으라는 매뉴얼인 거지. 그거 들으면 좀 와닿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안전한 데 가 있으라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불행하게도 한국에선 자조나 협조의 개념이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나 시스템이 거의 없는 건데. 그래서 이것 좀 빨리,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시민운동, 국제개발, 사회적 경제 뭐 등등등 해서 자원봉사까지 여러 분야를 다 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는 그 재난 분야가 그런 모든 공공 분야, 공익 분야 중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편이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여기서 재난 나면은 제일 먼저 어디 피난 가라 그러면 어디가 체육관에 가서 매트 깔고 누워 계실 거잖아요. 그럴 거잖아요. 근데 왜 나라는 다 발전해가지고 선진국이 됐는데 왜 재난 나면 다 매트 깔고 있는 거예요? 거기 체육관 가요? 법에는요 호텔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공무원도 몰라, 지자체장도 몰라. 예. 그래서 지금도 체육관 보내고 있는 거. 6.25 때 하나 지금에 똑같아요. 지금 다 체육관에 보내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법령 체계도 전부 다 선진권 다 가지고 와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안 하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근데 뭐 원인 중에 하나는 그거 있습니다. 안 배워서 그런 건데,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서구청장님 계시면은 서구청장님은 과연 재난교육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밖에 없죠. 개인적으로 받은 거 아니면은 내가 선거를 통해 가지고 주청장이 됐는데, 그럼 우리 서구의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 체계를 알아야 되는데 공부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지자체장들만 모아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재난교육을 시킨 게 지지난달이었습니다. 건국 이래로 처음 벌어진 거예요. 왜냐? 이태원 참사 때문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때 용산구청장이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장이 재난 났을 때는 뭐 청와대나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이나 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고받는 사람들인 거고, 기초지자체장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분들은 뭐 예산도 없고 권한도 없다 그러는데 이미 주어진 것만 하더라도 본인이 한 생각 바꾸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은 계속 지금 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이 문제가 나와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예를 들어 뭐 세월호 참사 분들도 이제 10년이 돼가는데 왜 지금도 그것이 진상규명하자고 이렇게 여전히 측은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요즘 심한 거 아니냐,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그분들이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임승차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싸우니까 뭔가 제도가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임승차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그냥 그렇게 당사자가 되시면은 열심히 싸우시라고 응원하는 게 낫습니다. 예. 그럼 어쨌든 우린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그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여담입니다만 세월호 가족들은 지금 한 1000명 되거든요. 저 한 900 몇십 명인데 대부분은 또 일상으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돌아가시고,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 중에 한 그룹이 계속 진상규명 때 싸우는 거고, 다른 한 그룹은 저희하고 지금 4년째 계속 지금 이 교육을 받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저한테 한 번 받는 교육인데 이걸 4년째 계속 코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받고 있는 목표는 뭐냐? 우리가 재난 피해자예요. 재난 피해자인데 다른 재난 피해 받는 사람들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은 재난 났을 때 현장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돕겠다 이런 거죠. 돕는데 그냥 돕는 것보다 사람을 돕는데도 뭔가 좀 이렇게 방법이 있지 않을까? 또 내가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방법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4년째에서 이번에 졸업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고 모든 참사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러니까 저희는 상처받은 치유자라 그러는데,
내가 상처받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들. 그래서 시민들이 갑자기 당사자가 됐을 때 이제 새로운 역할을 하시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이 되는 거는 팁인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워하시는 게 앞부분 내용들 뭐 제가 지금 오늘 그냥 말로 설명하던 그림을 보면서 하던 간에 어차피 다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서 그 우리가 재난에 강한 마을을 만들어 봅시다 했을 때 그럼 대체 막막한 게 뭘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여기에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처음 우리나라에 있던 건 아니고요. 미국이나 일본에 쓰는데 근데 미국하고 일본 사정이 우리하고 또 안 맞아요. 예. 미국은 예를 들어 마을 만들기라는 걸 하면 어떤 거냐? 지역 예를 들어 여기가 슬럼가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안전 문제를 위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서부터 여러분 자원봉사 모임부터 이런 주민자치부부터 마을 공동체 그다음 지역의 사회복지관 등등 경찰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라운드 테이블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건지 체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물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만약 지역에서 큰 재난 발생하잖아요. 대피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대피소 만들어지는 것과 동시에 한쪽에서는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 원스톱 센터가 됩니다. 원스톱 센터 가지고 요런 공간 빌려 가지고요. 뭐 대피소는 저쪽에 있고 여기에 각 팀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 이재민들은 여기 들어와가지고 법률 상담도 받고 뭐 생계 지원도 받고 공무원 상담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이게 먹을 것도 받고 한 번에 다 해결해요 이거를. 예. 모든 기관이 다 들어와서 공조 체제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막 예를 들어 헐리우드 영화,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와 누가 실종됐다 그러면은 한 명이 딱 주도 잡고 여기서 뭐 경찰도 있고 뭐 관공서도 있고 다 있어. 복장은 다 다른데 한 명이 통제하자. 이런 게 원래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민관 협력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고요. 일본은 이제 여기 주민 주도이긴 한데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재난에 강한 마을 만들기 하자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거 가지고서 인프라 관련된 예산 내면은 되게 싫어할 걸요. 아예 안 하죠. 그냥 이렇게 강사나 모셔서 이게 수업이나 듣지. 뭐 여기서 뭐 설치해 주세요 하는 것도 다 다른 문제인데 아니 일본은 그것까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끼리 모여 있는 거다 뭐 주민 참여 예산처럼 해가지고 인프라 관련된 것까지 해서 도시계획에서 손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공원이 일본에 나중에 여행 가보시면 되는데 멋있는데 디자인도 막 발달되고 좋은데 특이하게 도심지라 하더라도 동네에 있는 작은 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가면은 그동안 봐왔던 일본의 이미지에 비해 가지고 너무 휑해요. 너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냐? 재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큰 지진이 나면은 다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피소에 가기 전에 다 힘든 분도 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구분하는 게 내 집에서 일단 대피소 가기 전에 그러니까 피난소라 그래요. 피난소가 있고 그 전에 피난 장소가 있는 겁니다. 일단 피난 장소까지 간 다음에 피난소로 가는 거예요. 피난소에 가면 세팅이 돼 있는 거고 피난 장소는 마을 차원에서 그냥 일단 우리가 모이는데 마을 사람끼리 모여서 거기에 뭐 장비가 다 돼 있지는 않고 다만 공간을 열어놓고서 다 모여가지고 뭐 쓰러지는 게 없이 안전하게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원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그 핸드펌프. 예. 평상시 잠궈놔요. 수돗물이 아니고요. 재난 나면 이게 다 뿌려질 수 있으니까 핸드펌프가 있다든지 태양광 설치가 돼 있어요. 우리는 그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데 거긴 그게 아니고요. 그걸로 충전을 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이제 벤치가 있잖아요. 공원이니까 벤치 정도 있을 텐데 벤치가 특이한 게 이 뚜껑을 딱 들면요. 이 안에가 화로예요. 화로. 여기다 놓고서 불 피울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하냐? 이게 평상시에는 휑하는 공원이고 평상시 대피하는데 우리 이거 재난 대응용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보통 생존 사방들을 좀 가지고 계시니까 유효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들이. 그러니까 방제 축제를 정해가지고 이 방제 공원에 모여서 주민들 다 모여가지고 먹을 거 다 쏟아붓고서 다 같이 해먹어버리는 거예요. 해먹어버리고 그때 뭐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은 이때 친해져야지 그때 얼굴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훈련도 그때 하고 그러니까 재미있게 훈련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어차피 다 먹어버렸으니까 이제 집에 가면은 또 이 생존배랑 채워야죠 새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돌아가게. 방제 공원과 방제 축제와 방제 조직이 같이 이렇게 연동돼 가지고 마을 단위에서 하게 되는 그런 게 되게 발달돼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정부가 지자체가 뭘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근데 우리는 그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뭐 코로나19 이후에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아직 제도 정착이 안 되고 다만 어제 서울 은평구 가가지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의하는데 거기에서 왔더라고요. 경기도 사회혁신연구소에서 다음 달에 이런 걸 조례로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전국의 조례들부터 마을 공동체가 재난에 어떻게 대응하나
그나마 체계적으로 아마 처음 정리하는 것 같은데요. 자, 팁만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팁. 예. 여러분이 그냥 쉽게 해볼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그리고 강의 끝나면 다 잊어버릴 거지 않습니까? 아이고, 좋은 말 들은 것 같은데, 예. 잊어버릴 건데, 꼭 한 번 더 공부해보겠다 그러면은 저 책을 추천합니다. 한국에 있는 재난 관련한 책들은 웬만하면 제가 다 사보거든요. 예, 다 사고 보고서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1, 2권이 있고요. 지금 저기 또 합본호가 나왔습니다. 빨간색으로 합본호가 나왔는데, 만화입니다, 만화. 여러분한테 어려운 책을 읽으라고 그러면 만화고요. 전부 사컷만 합니다. 사판만 하고 내용을 봤을 때 재난 났을 때 일본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매뉴얼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실용적인 정보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 책을 1권이나 2권, 뭐 2권까지도 안 가도 1권만 읽으셔도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고, 실제로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저희는 평상시에 실습을 거의 80% 이상 하거든요. 오늘은 강의를 요청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오면 강의 안 하고 다 실습입니다. 웬만해서.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의 태반이 이런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우 책 살려면 돈 들겠네. 예. 돈 아끼고 싶으면은 그냥 저기 그냥 온라인 인터넷 들어가셔 가지고요. 예. 한글로 도쿄 방제 치면은 저게 나옵니다. 한글로 나와요. 일본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 도쿄, 그러니까 서울인 거죠. 저쪽은 도쿄도인데, 우린 서울시가 저기 도쿄도인데, 도쿄도가 자기네 그 도민들이라 그럽니다. 이 시민인 거죠. 이 도민들을 위해 가지고 방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아주 현실적으로. 그럼 당연히 일본어로 만들어줬겠죠. 그런데 이제 일본의 그 장점인데요. 일본의 장점은 저런 방제 매뉴얼 같은 거 하나 만들면요. 동시에 일본어뿐만 아니고 자기 도시에 사는 주요 국가 언어로 다 번역해 버립니다. 보통 열 몇 개가 기본이거든요. 그 중에 한국어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도쿄도에 하는 한국 교민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한국어로 완전히 번역되어 있고, 요거를 인터넷으로 가서 한글로 도쿄 방제 치면 저게 나오고요.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한글로 된 거로.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일러스트 중심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뭐 이런 시민 매뉴얼이 없는 건 아닌데, 여전히 찾아봐도 저 일본 매뉴얼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내용마저도. 예. 그래서 그걸 다운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는데, 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거 TV입니다, 이거는. 예, TV인데,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물건 중에서 단 하나만 가지고 나간다. 도망갈 수 있다. 그럼 뭘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예, 이미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전에 경고 안 하고, 이게 틴트를 안 드리면은 거의 다 물 얘기하고, 이게 식량 얘기,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해외에선 전부 다가 지금 스마트폰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스템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 생존과 관련된 물품을 생각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보통 생존 배낭 같은 거 만들면 3일치사라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전문가들이 일본 거를 원리를 베껴오는 게 아니고 저 글자를 베껴오다 보니까 이게 잘못 알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국토가 넓어가지고 오지가 많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뭐라 그랬냐? 일본 어디에 있던 간에 재난 당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연락이 되면은 최대 3일만 버텨라. 3일만 버티면 우리는 어떻게든 가가지고 당신을 구하겠다. 이게 일본 정부의 국민들에 대한 불문율적인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대신 생존 배낭은 3일치 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3일치 짜라는데 그 근거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보면요, 하루치만 짜셔도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예를 들어 여기에 그럼 기성동에 갑자기 큰 재난이 생겨가지고 여러분이 죄다 됐어요. 이게 이재민이 됐어. 그럼 이제 처음은 119 빨리 오겠죠. 구조해야 되니까 빨리 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구호품을 들고 있는 여러 구호팀들이 올 텐데 만약에 거대한 재난이 난다 그랬을 때 몇 시간 만에 이분들이 여기 도착할까요? 네. 한국에 어디에 있던 간에 몇 시간 만에 도착할까요? 이론적으로는 3시간입니다. 기관들은. 왜 그러냐면요. 예. 적십자 같은 경우는 광역 지자체마다 지사가 있는데 자기 건물이에요. 대개는 자기 건물이고 거기에 이미 구호품 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딱 터지면은 거기에 직원이 지역에 있는 적십자 봉사원을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바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재해구역에는요 함양과 파주에 거대한 물자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빼가지고 갖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자체는요 지난 20년간의 재난들을 분석해가지고 이 동네에 필요한 기본 물자를 가지고 있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게 구청에 어디 창고에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방서에 맡겨 놓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거 귀찮으니까 저기 전국 재해구역 창고에 위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있어요. 그럼 어느 쪽이 먼저 올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걸 봤을 때 3시간. 그리고 근데 뭐 오다 보니까 뭐 도로가 파괴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12시간.
아니 정말 상황이 최악인 거 뭐 오기가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조건에서 24시간 정말 얼. 근데 24시간이면 물 안 마시고도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환자나 어린애들이 문제인 거지. 밥 안 먹고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존 배낭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은 생존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나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생존 배낭의 내용품이나 요거는 저희 무게는요. 그 사회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연동이 돼 있어 잘 돼 있으면은 우린 줄어드는 거고 안 돼 있으면 다 챙겨놔야 되는 거죠. 근데 왜 한국의 전문가들은 막 큰 배낭들 막 만들라 그럴까? 그 전문가들도 본인들이 이제 의식을 못 하는데요. 전쟁에 대한 강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로서는 최고의 솔루션을 알려줘야 돼요. 최고의 솔루션은 뭘까? 이 분야. 최악의 상황에 살아남을 수 있는 솔루션이 최고의 솔루션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왕창 다 집어넣고 메고서 산속에 들어가서 막 일주일 30일씩 버틸 수 있는 그런 거 하라는 거야. 내용이 틀린 건 아니고 우리가 현실에 적용하게 되기 힘든 거죠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는 하나만 그중에 하나밖에 못 가져간다. 배낭도 아니고 스마트폰인데 왜 그러냐면은 스마트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재난 때 기본적으로 이런 선진국에서 재난 났을 때 사람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가족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극단적인 예로 세월호 참사 때도 현장에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전국의 심리 지원팀부터 거의 진도체육관 안에 그분들 1,000명 있었고요 가족까지 밖에 3,000명의 전국에서 온 자원봉사자가 있었습니다. 별의별 게 다 있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분들한테 밥도 드시고 간식도 드시고 마사지도 받으시고 뭐 이렇게 상담도 받으시고 다 이게 다 하실 때 왜? 우리 애들이 지금 바닷속에 있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나한테 마사지 받으라고 밥 먹으라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그러니까 가족의 안부가 확인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떠한 좋은 서비스도.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가족의 지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거든요. 그게 해결 안 되면.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스마트폰이 중요하고 어느 분야보다도 물, 식량 이거보다도 통신 분야가 굉장히 재난 때 되게 중요한 항목으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역할인 거. 그다음 여러분 가지고 있고 오늘은 원래 이런 교육하는 시간 아닌데 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깔렸어요. 깔렸을 때 생목으로 살려주세요 하면 안 돼요. 만약 이 건물만 당했다 하면은 다 우리 구하러 올 거잖아요. 그럼 상관없는데요. 만약에 지진이나 큰 재난 나게 되면 태풍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지역 전반적으로 피해가 많다 하면은요. 여러분이 119에 전화를 하셔도 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신림동 반지하 참사 때가 그랬거든요. 물이 차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물을 차고 있는데 나가려고 딱 여는데 안 열려요 이게. 그러니까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물이 우리 허리 절반 이상 차면은 성인도 못 엽니다 이게. 물 차면은 그 암 수압 때문에. 그러면 안 되니까 겁나니까 어떡하고 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119에 전화 걸었습니다. 근데 119 전화를 안 받아. 왜 안 받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폭주하고 있는 거야. 다들 거기 전화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더 해보면 더 안 되니까 겁나니까 마침 어머니가 장을 보러 밖에 나가셨어. 어머니한테 전화한 거예요. 밖에서 장 보다 어머니 깜짝 놀랐죠. 그럼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뭐냐? 119에 전화 가신 거야. 그래서 시간만 계속 날려먹은 거죠, 이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큰 재난, 작은 재난 그랬잖아요. 큰 재난 때는 이게 안 되는, 그동안의 그 공조 체계가 먹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철저히 여러분들이 돕는 그게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재난 대응의 최일선이 되고요. 지난번 코로나 때 보면은, 코로나 때 2020년에 그때 역대 최대 수해가 왔거든요. 섬진강 수해해가지고 그때 갔는데, 전국의 38개 지역이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돼 버린 겁니다. 남쪽부터 북쪽까지 굉장히 있는데, 근데 그때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막 갈라 그랬어요. 그 수해 지역으로. 근데 오지 말래. 코로나 퍼뜨리니까. 전국으로 이동하는 자원봉사자 때문에 그 경로로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020년 수해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어요. 복구하는데. 오로지 동네 사람들 힘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앞으로 이게 복합재난이거든요. 이중재난이나 복합재난이 이런 건데 앞으로 큰 재난이 더 예상한다면은 평상시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재난과 관련된 분들이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등 있습니다. 적시자 봉사회 등등 있는데 보통 재난 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의 생태계일 거라 생각하세요. 보건, 인권, 환경, 여성 이런 것처럼 하나의 분야일 거다. 안 그렇습니다. 쬐끄만 재난은 그렇게 가능한데요. 이런 큰 재난, 코로나 같이 큰 재난 오면요 거의 감당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저희가 마을과 이제 재난을 할 때요. 제가 이게 습관적으로 재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단어 쓰면 안 되고요. 위기라고 쓰십시오. 위기. 재난이라 그러니까 여러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성동에 재난이 왔어 하는 거고 기성동이
위기에 처했어. 기성동이 위기에 처하면은 본인들의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해가지고 다 같이 나서가지고 극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재난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남의 일이, 기본적으로 남의 일이고 쟤네들 일이고 우리는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어. 예. 더 이상 도와주면 좋고 이런 거죠. 아닙니다, 이게. 재난이라는 단어 앞으로의 형사 성격은요, 복합재난의 성격은 이거 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위기, 공동체가 위기에 처한 거고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다음 걸로 나가서 TV.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개인, 아까 자조에 관련된 부분, 협조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필요한데요. 이게 좀 자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게 요거는 검색하는 거. 정부가 만든 공공 어플이 있긴 있습니다. 예, 검색하는 게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들어가가지고 안전 대리석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대피소 찾고 나한테 가장 가까운 대피소 찾으려면은 공공 어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주소를 다 치셔야 돼. 치시면은 딱 하나 나와요. 그게 아니잖아. 난 여기 있으면은 내 주위에 어떤 게 있어가지고 나는 선택지를 가지고 싶은데 공공 어플의 약점인 거고요. 차라리 민간 어플이 낫습니다. 네이버나 저기 카카오나 그 맵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코로나 때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어쨌든 그 자녀 백신 있는데도 다 표시되고 예. 마스크도 표시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쪽에서 끊임없이 재난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 업로딩하고 있거든요. 항목은 계속 저희가 요청하면 돼요. 그럼 계속 올라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 네이버맨이나 카카오맨 들어가서 대피소 치면요 쫙 잘립니다 이게. 공공어플보다 나아서요. 예. 우리가 평상시 그 기능을 안 써보니까 그렇지 대피소라는 거를 그런 안 해봐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공공어플 중에 그나마 제가 찾아본 것에 도움이 되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만든 건데 어플 이름이 응급의료정보 제공이에요. 참 촌스럽죠. 공공 어플들이 그렇습니다. 좀 멋있는 이름도 적었는데 이름도 그런데 저거는 좀 특이하게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어플인데 뭐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 다가오니까 추석 다가오면 저 병원도 저기도 문 닫지 않아요? 약국도. 그럼 뭐 우리가 다 그걸 따로 알고 있어야 되나? 그게 아니고 저희 가면은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응급실 위치도 표시되고 문 여는 데도 표시되고 그리고 뭐 심폐소생술 하라 그러는데 근데 사실상 이게 AED 요즘은 이게 손이 아니고 AED 전기 있잖아요. 그걸 하라는데 문제는 다 터지면은 그게 어디 있는데 대체 AED기는 있어야 뭐 쓰지 위치까지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어플 중에서는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것 중에 정부가 만들었지만은 그나마 유용한. 예. 제가 지금 파주에 살거든요. 이게 파주 살다 보니까 이게 그 이사 와서 우리 장모님이 자꾸 지병이 있는데 응급실을 못 찾겠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 찾다가 어쩌다 보니까 응급실 정보 저기서 알려주네 이제. 예. 그렇게 해서 또 응급실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알아요. 병원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신문고라고 우리 정부가 미는 어플 중에서 가장 성과가 있고 가장 알리고 싶어 하는 게 이건 겁니다. 예. 이것만 가지고 그분들은 뭐 따로 수업도 하는데 저 안전신문고라는 어플 깔면요. 저기 예를 들어 가다가 맨홀 뚜껑이 열려 있다거나 위험한 데 있지 않습니까? 또 불법 주차돼 있어. 다 찍어가지고 다 하면 다 처리해 줍니다. 예. 본인들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은 공무원을 만나면은 되게 저걸 중요시 여기하고 많이 퍼져 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만나본 시민들은 거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많이 퍼진 건 맞는데 누구한테 퍼졌냐? 본인들이 평소에 만나는 단체들 사람들한테 퍼져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관변단체로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재난과 관련해서는 지금 의용소방대, 그 자율방재단, 그다음 새마을, 그 적십자 봉사회, 예. 이런 단체들 여기에다가 지금 자유청년명이 있고 바르게 살기 운동 있고 뭐 해병대 전후 있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이러한 그룹들은 행정하고 굉장히 가까이서 재난과 관련해서 계속 활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걸 많이 동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자기 일로 알아. 예. 늘상 해왔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행정 쪽에서는 민간 단체라 그러면 다 그런 단체 생각하세요. 보통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 많이 퍼뜨려 놓은 거예요. 그분들한테. 예. 그래서 그분들은 많이 쓰시기도 하고 교육도 하는 건데 근데 그걸 제외했을 때 나머지 분들은 아시는 분이 별로 없는 거죠, 이제. 예. 거기다 왜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여러분 마을 공동체 운동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공동체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난은 우리 일이 아니야. 남의 일인 거고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고 뭔가 해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의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재난 났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세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아까 말했던 그런 국민운동 단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 임무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 인식의 차이가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누굴 먼저 컨택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되던 게 코로나19 지나면서 대구 있잖아요. 대구에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굉장히 조직화를 되게 잘해요. 대구 지하철 참사 때문에 조직화들을 굉장히 잘해놓고 있는데 지역사회를.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지나면서 반성을 한 거야. 굉장히 전국에서도 수위를 올리는 굉장히 잘된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데 재난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다 보수 쪽에 관변 쪽의 단체들인 거예요. 정말 열심히 잘하시긴 하는데 그런데 코로나19 겪어보니까 동네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코로나 기간 중에 갑자기 와달라 그래가지고 대구 성서공단 가가지고 거기도 공동체가 있어, 마을 공동체 있는데 보니까 여러 모였는데 코로나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부른 거예요. 예. 불렀는데 처음으로 자기네가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여기 생협 있고 저기 식당을 운영하셔. 뭘 할 줄 모르겠대. 아니 그럼 이거 사다가 저기서 밥 해가지고 갖다 주면 되잖아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서로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항상 전문가들이나 하던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바뀌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재난이 아니고 위기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시면은 우리의 역할을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하실 일은 지역 자원을 좀 활용하시는 좋은 게 모든 걸 저같이 서울에서 불러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 공부한다고. 근데 특이한 게요. 지역에도 재난과 관련돼서 이게 자원들이 있는데 좀 편중되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 교육받는다. 전국에 있고 전국에. 전국에 있어가지고 심폐소생술 정도는 서울에서 안 불러도 됩니다. 동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알아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심지어 공짜로 해주는 데도 있고 저기 구청에서도 해주고 또는 시청에서도 해줄 수도 있고. 그냥 무조건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찾아봤습니다. 여긴 없나? 대전에는. 찾아본 게 좀 이 정도인 거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회공헌을 이런 거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까 대전은 지금 여기 필립스 코리아 내려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교육도 했던 것 같은데 저런 거는 요청해야 오죠. 가만히 있는데 전 국민이 대상인데 여러분 미리 알아서 찾아오지는 않고요. 요청을 하면은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좀 뭐 마음이 재난 때문에 마음이 힘든 문제, 코로나 블루 이런 것들로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기본으로 하게 되어 있는 임무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약점인데요. 신청주의. 발굴주의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신청해야만이 해주는 거지 신청 안 하면은 있어도 안 해줍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아주 큰 약점이거든요. 한 명 한 명 끝까지 다 찾아가지고 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신청하면 도와주고 안 하면 없어. 그런 건 수요가 없는 거야. 이주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찾으셔야 돼요. 지역에서. 근데 지역에서도 없다 그랬을 때 이제 외부에서 전문가나 어떤 기관들을 모셔서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난과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도 그럼 대전 서구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크게 상관없는데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2019년에 재난안전기본법이 바뀌어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의용소방대, 적십자, 재고협회는 다 따로 자기 법이 있어 따로 움직여 현장에 뭐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이거는 법적 기관도 아니고 쬐끄만 우리 동네 봉사 모임이야 이런 마을 공동체야 이런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난 자원봉사가 많았을 때가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였거든요. 그때 그 해안에 와가지고 127만 명이 왔습니다. 그럼 전국에서 127만 명인데 그럼 엄청나게 많은 단체가 왔겠죠 이제. 그걸 어떻게 관리해요 이게?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재난이 발생하면은 그걸 다 총괄하는 역할을 하라고 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엔 지역의 자원봉사 관련된 모든 걸 하다가 재난이 발생하면은 그게 자동으로 재난자원봉사센터가 되고 거기서 밖에서 들어오는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민간과 관련된 기관들은 여기와 같이 총괄하게 돼 있는 거죠. 이제 법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 자원봉사센터 이름을 이게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사무국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역할을 하고 오시면은 다 일을 배분하고 역할하게 해주는 게 역할이 됐어요.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면 독자적으로 하면 좋은데요. 만약에 너무 막막하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가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파트너가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평상시에 이렇게 지역 주민들 모아놓고 재난훈련 시키는 게 지금 기본 임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뭐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부터 지역에 따라 가지고는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대전이 별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왼쪽이 대전 거네요. 시민안전 자전거 보험은 들어보셨어요? 자전거 보험.
그 이후로 나온 게 시민안전보험이거든요. 지자체마다 서로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자전거 사고만 보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치시면 다 보상해. 그 목록상에 있는 거 다 전부. 그 왼쪽에 있는 건 대전시가 다 가입해뒀어요, 이미. 네, 가입해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그거하고 상관없는 풍수의 보험인데, 풍수의 보험 같으면 여러분들이 풍수에 피해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건데, 그럼 이제 뭐 비닐하우스나 그 시설 가진 분들 있지 않습니까? 주택도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냥 그 재난보험과가 있거든요, 여기 가면은, 관공서에 가면은. 거기서 캠페인 하는 거예요. 국가가 어차피 여러분들 다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은 제발 드세요. 대신 보험료를 국가가 많이 내줄게. 여러분은 그 연간보험료에 한 10만 원, 최대 10만 원 정도 내면은 나머지는 다 내줘요. 그 다 해주는 거야. 왜냐? 재난 났을 때 현재 체계로 되어 있는 그 보상금 체계로 돈 줘봐야 전혀 만족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뭐 산불 나고 터졌을 때도요. 지금 법으로서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최대 액수는요. 1,800만 원이에요. 그것도 쪼개가지고 국민성금 반, 정부지원금 반. 그럼 집이 다 불타버렸어. 그럼 1,8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저기 철거지 복구가 아니잖아.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보상받았대. 예를 들어 2019년 산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기 보상 문제가 있지만은 거의 다 불타버린 집에 거의 시가의 80%까지 보상받았거든요. 왜 그걸 어떻게 된 거냐? 국민 성금이에요. 그때 돈 많이 내셨잖아. 기부 많이 하셨잖아. 그 돈을 다 가지고 있다가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막 2억 원, 3억 원씩 보상받았고. 예. 그런데 쬐그만 산불 나면은 뭐 모금이 안 되니까 거의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재난을 당하면 이게 어폐가 있는 얘기입니다. 재난을 당하면 다 같이 크게 당해야 돼. 그럼 크게 보상해서 전국에서 모아줄 테니까. 예. 개별하면 너무 힘든 거. 그러니까 개별은 결국 지역사회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도와주지. 밖에서 알아주지도 않으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쨌든 시민보험, 근데 보험은 재난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신청주의예요. 본인이 가서 어쨌든 다쳤어요. 뭘 하다 다쳤는데, 그럼 원래 내가 했던 보험 있으니까 그걸로 받고, 몰라가지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사들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보험이 저거거든요. 아무도 안 찾아가니까. 그래서 자꾸 시의회들에서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에서 만들어놨는데 시민들이 몰라가지고 안 찾아가가지고 계속 보험에서 좋은 일만 하고 있어가지고 저건 중복 수혜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 정보들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정보들이 이게 가지고 있으면 다 역량인 건데 이런 것마저도 지역사회에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좀 알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지자체는 조례로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다 가지게 돼 있습니다. 거의 강제로 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온 거는 안전관리 조례도 있는데 그 안전관리 조례들 보면은 거기에 지역 민간협력 협의회를 만들게 돼 있어요. 강제로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 그럼 지역 민간협력 협의회니까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공무원도 들어와 있을 거고 시장님 들어와 군수 들어와 있을 거고 나머지 민간단체 대표들이 오시는데 민간단체 대표들은 아까 얘기했던 행정하고 가까운 단체들 그분들이 올라오세요. 들어오세요. 항상 친한 거예요. 항상 친한 거고. 그럼 나머지 부분 여러 마을 공동체나 이런 대표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있는지 알아서 가가지고 뭐 얘기를 해야 뭐 이게 바뀔 텐데 아예 없고요. 그럼 그렇게 되니까 지금 저도 매일 불려다니는데 연말쯤 되면은 지역 민간협의회들이 열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해줘야 돼요. 회장님 뭐 하시냐면요. 이렇게 딱 열어서 회장님도 동네 회장님들 다 오시고 또 밥 한 번 먹여드려야 되고 모인 김에 강의도 한번 해야 되잖아. 저 같은 사람 해가지고 1시간 정도 강의하고 그다음에 군수님이나 구청장님 오셔다가요. 이 한 명씩 다 악수하고 이제 사진 찍고 가시는. 관리하시는 거야. 표 관리하시는 거야. 그런 현상이 많은데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는 그런 모임이 실제로 재난에 뭔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인사 모임이 되는 거 이것도 좀 안타까운 거고 면면을 보면은 다 그 사람인 거야. 거의 그 시민의 절반을 대표할 만한 그런 단체나 모임이나 여러분 같은 공동체 모임은 없어요. 아예 없어. 있는지도 모르고. 통로가 있어도 활용을 못 하시는 거잖아. 목소리를 내가지고 어디 들어가야 됩니다. 얘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것들. 위쪽에 있는 그룹들이 지역사회에서 재난이 났을 때 직접적으로 행정하고 해가지고 직접 움직이시는 데인 거야. 그 다음 밑에 단체들은 이제 2순위인 거죠. 2순위. 근데 1, 2순위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는 뭐 시민사회나 사회복지나 아니면은 자원봉사나 마을 공동체나 사회적 경제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분화가 돼 있었던 거죠. 이게 딱 잘라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은요, 저기에 소속돼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은 다 저 단체한테 무임승차하고 있는 거예요. 고마워해야 돼. 저분들이 어쨌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밤에 방범 치안도 챙기고 가서 비 오기 전에 요것도 퍼내고 배수로 뚫고 다 저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특히나 대전시 찾아보니까 아예 재난 관련해서 이 민간단체 네트워크가 또 있어요. 따로 있어요. 자원봉사 네트워크가. 얼마 전에 또 회의도 하셨더구만. 예. 근데 마찬가지로 멤버를 보면은 아까 그 멤버에 딱 벗어나질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런 데서 또 뭔가 역할을 좀 하셔야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짜뉴스가 좀 거기 큰 재난하고 가짜뉴스 항상 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자원봉사로 푸는 사람도 있어요. 시민들이 직접. 그때 코로나 때도 이제 가짜뉴스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글자 작을 텐데요. 왼쪽 위에 거 뭐냐면은 대학생들이 대학생하고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워낙 가짜뉴스 횡행하니까 건수가 생길 때마다 이걸 해가지고 논문 다 뒤지고 해외 저널 뒤지고 관련 전문가 인터뷰한 다음에 홈페이지 웹페이지 만들어서 거기 다 올리는 거예요. 팩트인지 아닌지 다 확인해가지고 계속 올라오고, 나중에 옆에는 그 서울대에 있는 그 무슨 연구소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런 사이트만 다 뭐 팩트 체크 사이트 모아가지고 자기 사이트 다 올리고, 그 다음에 JTBC부터 해가지고 팩트 체크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쫙 하고. 처음 다 시민들이 시작했던 겁니다. 시민들이 시작하는 거고, 나중에는 저기 저 사이버 방역봉사단이라고 오른쪽 밑에는요, 서울 송파구에서 한 건데, 우리 시민들 모아가지고 이 저기 구청장이 만든 사이버 방역봉사단을 만든 거예요. 가짜 뉴스 없애는 봉사단이니까 다 없애요, 지우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내신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가짜 뉴스가 퍼지면은 서로 막 입소문 내면서 서로 더 불안해하거든요. 이게 아니고 실제 그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거에 더 이상 쫓아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반대로 가야지, 반대로. 예. 그래서 어떤 예가 있었냐면은 아파트 단지 하나에 바로 앞에 병원이 있는 그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이게 선별적으로 딱 지정이 돼 버린 겁니다. 코로나 초반에. 그때 가짜뉴스 많을 때. 그런데 이제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 뭐 카톡이나 밴드든 다 연결돼 있겠죠. 그래서 막 올리는데 별의별 가짜뉴스 다 오르고, 거기다가 우리 아파트 앞에 있는 병원이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환자 봤는데 소문이 난 거죠. 쭉 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난리가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면 계속 여론이 악화되는데, 나중에는 어차피 같은 아파트 단지니까 그 같은 초등학교에 아이들 다 다니는데, 니네 엄마는 저 병원의 간호사지, 차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교 안에서도. 온라인 교육 전환하기 전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갈수록 이 동네가 험악해지는데, 그때 입주민 중에 한 분이 생각하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용기를 내서 올렸어요. 이게 글을. 반대 정책은 뭐냐? 저기 병원에 있는 그 의료진들은 지금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갇혀가지고 계속 환자들 돌봐야 되는데 너무 힘드시고, 지금 우리도 뭐 마스크 부족하지만 다 지금 의료진도 마스크 부족할 때 있는데,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도 하나 더 모아가지고 저분들을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 게시판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게시판에 올리면서 절대로 이게 호응을 얻을 거 생각을 못한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험악하고 있으니까. 근데 막상 용기를 내서 딱 올렸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호응을 해주는 거죠. 예. 서로 이렇게 안 좋은 뉴스만 오르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모아줘가지고, 그때 마스크 구하기 정말 힘든데도 집에 있는 마스크 한 장씩으로 다 빼가지고 다 모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병원 앞에 딱 내려놓으니까 병원에 의료진이 가지고 들어가고, 본인 계속 나오지 못하니까 병원에서 인증사실 찍어가지고 커뮤니티 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 병원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협조체가 되는 겁니다. 심리적 방역을 하는 거예요. 정부도 못하는 일을 시민들 스스로 막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또 어떤 사례가 있으면, 사례만 얘기하면 시간 다 갈 텐데요. 예. 그래서 설명보다는 사례가 더 재밌을 거라 가지고, 밖에 못 나가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한데 그래도 야외 활동이 뭐가 있어야지. 근데 야외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안 되니까, 코로나 초반에는. 그래서 운동해서 운동도 못 하고. 그래서 어느 팀이 어느 마을에서 만든 게 뭐냐면은 제자리 운동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 공원에 있잖아요. 야외 공원에 다 일단 모이는데 그걸 만나면 안 돼서 거리도 해야 되니까 이 돗자리 하나씩 깔아요. 이렇게 거리를 두고서 돗자리 하나씩 깔고, 한 가족이 딱 그 돗자리 안에서 들어가야 돼요. 한 가족은. 들어가는데 규칙은 뭐냐? 오늘 운동해야 할 건데 규칙은 이 가족은 절대 돗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저쪽으로 만나면 안 돼. 그래서 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운동을 하냐? 맨 앞에 이런 무대에 우리 강사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운동하는 거야, 이제. 운동하고 각자 다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름부터 제자리 운동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어쨌든,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전환을 한 게 아니고요. 많은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안전하게 대면하는 방법이 뭘 건가. 이 상황에서도. 이걸 끊임없이 많이 찾아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도서관 사서들 같은 경우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도서관이 부자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지. 그런데 문 닫으래 국가에서. 그럼 닫아버리니 닫긴 닫는데 그럼 사람들 어떻게 지금 도서관도 못 두고 책도 못 비벼려고 모든 기능이 멈추고. 근데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나름대로 하던 일이 있는데 고민하다가 만든 게 드라이브 스루 도서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차 타고 오시면은 우리가 밖에 나와서 딱 다 진열해 놓고서 원하는 책 다 나눠드리고 나중에 다 반납하고 요거 시작한 거예요. 그분들도 의료진이 하는 드라이브 스루를 보고서 이제 자기네 드라이브 스루 도서관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새로운 재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답이 없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마을 공동체도 마찬가지 그게 있었는데 뭘 할지 몰라가지고 고민을 하셨는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정부나 전문가가 알아가지고 코로나19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까지 딱 집안 사정에 맞는 그런 걸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막 그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 가족 중에 한 명 확진자가 생겨요. 확진자 생기면 정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딱 와가지고 통지서 딱 보여주는데 그럼 그 14일 동안 우리가 격리되니까 일단 장에 가서 좀 장이라도 봐올게요. 절대 그런 거 없어. 무조건 바로 방에 들어가. 통지서 받는 순간에. 그리고 이 생필품 들어간 박스 하나 딱 주고서 끝이죠. 그리고 거기 가이드라인 한 장 주면 한 장. 예, 통지서 한 장 주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저기 가족들이 같이 사면은 잠도 따로 자시고 화장실도 따로 쓰시고 밥도 따로 드시고 쓰레기도 따로 배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집은 화장실 하나밖에 없네. 그럼 어떡해? 그럼 시간이 지나면 우리 정부가 마침 우리 집에 화장실 하나인 걸 모르고서 이렇게 하나 보다. 시간을 기다리면은 화장실 하나인지 두 개인지 구분해가지고 정부가 다 매뉴얼을 만들어 줄까요? 아닙니다. 그건 선진국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안 해요. 미국, 일본도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럴 능력 전 세계 어느 정도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없는데 저쪽에 있는 건 뭐냐면요. 토론하는 문화가 있어요. 재난 상황에서 새로운 전에 딱 닥쳤어요. 전문가도 몰라, 정부도 몰라, 나도 몰라, 당신들도 몰라. 어떻게 대처해야 돼? 사실 아무도 몰라요. 정부도 기껏 해봐야 그냥 가이드라인인데 우리하고 잘 맞지도 않아. 예. 그러면은 모이면은 저 옆 나라 같은 경우 딱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딱 아까 그 상황이 된다. 가이드라인 딱 나와 있어요. 그럼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엄마가 격리자야. 그럼 어느 방에 격리시킬까? 밥은 먹여야 되니까 밥은 했을 때 밥을 어떻게 전달하지? 그럼 밥을 해가지고 딱 문 앞에 내려놓고 딱딱 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난 또 뒤로 나오고 엄마 해가지고 들어가고 설거지도 그렇게 하고 화장실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은 화장실 하나밖에 없대. 그럼 엄마가 가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어떻게 신호하고 가가지고 어떻게 쓰고 그다음 처리를 다 한 다음에 들어가면은 우리 다음 사람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한다. 다 짜는 겁니다 이게. 다 짜가지고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럼 자기 가족만의 대응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응 방법이 나오면은 이걸 또 중요한 건 공유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서로 공유해가지고 보니까 저 집이 하는 건 정말 괜찮네. 우리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항상 좋은 것들은 더 많이 퍼지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더 붙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매뉴얼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재난 매뉴얼은 보통 전문가들이 만들거든요. 전문가들이 만드는데 해외 매뉴얼 그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해본 것들이 나중에 정립이 돼가지고 다 인정받고서 나중에 전문가들까지 동의해서 매뉴얼이 되는 거고요. 또 새로운 재난이 생기면 계속 얹어지면서 계속 갱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매뉴얼은 옛날 거랑 지금 마찬가지 되거든요. 이게 이 차이가 있어. 시민의 힘이 굉장히 이거 어쨌든 핵심적인 동력인데 우리는 그게 좀 활용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기관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모임 청년회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닥쳤는데 뭐 할까? 아니 물어볼 게 아니고 모이셔가지고 회의하는데 회의 한번 해보고 또 이러한 공동체가 다른 지역도 있을 텐데 다 똑같은 고민하고 있으니까 서로 연결해가지고 당신네들은 뭐 하는지 들어보면은 좋은 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좋으면 저쪽 다 베껴갈 거고 그럼 전국은 어쨌든 쭉 되는 거죠. 토론하고 공유하고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능력 같은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전국 돌면서 강의하는데요. 재난 대응 관련된 기술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는지, 화재 났을 때, 지진 났을 때. 그것도 가르치기 하고 재밌긴 한데요. 사실은 이 마을 차원에서는 이거 관계 문제인 거죠, 이제. 그렇게. 이거는 저 사회복지기관들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기관들 딱 모이면은, 직원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우리 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이거 토론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예를 들어 직전에 대학로에 있는 그 장애인 야학이 재난교육을 요청해가지고 했는데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다 거기 계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불났을 때 보니까 우리는 되게 살아남을 확률이 적다는 거죠. 이게 장애인 전용 시설이 아니고 일반 건물에 임대에 들어간 거예요, 야학이. 그래서 저한테 훈련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가서 딱 보니까 이거는 훈련을 시켜드릴 수 있는데 저한테 훈련 받아봐야 생존율은 10%에서 20%밖에 안 오른다.
이거죠. 왜냐? 구조 자체가 전혀 피할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계단 하나 있는 거 그거 짐으로 막혀 있고 잠겨 있고요. 저쪽 엘리베이터는 못 쓰게 돼 있고. 거기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 죄다 이 공간에 있는 사람 죄다 휠체어 타고 있으니까. 몇 사람만 거기 활동가만 있는 거야. 어떻게 날라요? 비 오면. 그럼 제가 보더라도 여기서 실제로 막 써보기도 했는데 여기서 화재 나면 이 공간 화재 나면 대체 몇 명 살아남을 수 있겠냐? 하니까 거의 다 비슷해. 평균 나오는데 80%는 죽는다. 다 본인들이 알고 계셔 이게. 어떻게 하겠냐? 훈련으로 딴 게 아니고 간단합니다. 하는 거는. 마침 보니까 그 건물 밑이 토지가 있고요. 스테이 카페 토지가 있고 그 밑에 편의점이 있어. 그럼 오로지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아래층하고 친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친해지게 만들어서 만약 저쪽에 일이 생겼을 때 밑에 있는 알바 직원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재빨리 올라가서 한 면으로 들쳐오면서 무조건 내려와야 되는 거야. 오로지 그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재난에 대응하는 힘입니다. 근데 사실 어려워하세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그런 건물이 위에 우리 장애인 단체가 있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아예 가서 말하는 것 자체를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 여전히 과제긴 한데, 근데 푸는 방법은 뭐 그거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아이템 공유하기 얘기했습니다. 만들고, 공유하고. 그리고 지혜라는 게 있는데, 재난 극복에 지혜가 있습니다. 재난교육은 두 종류라고 보면 되는데요.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처럼 답이 정해져 있어요. 똑같이 반복해야 돼. 반복수 따라하면서. 우리나라 재난교육은 딱 이거거든요. 그런데 해외 재난교육 그게 아니고 무조건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거의 저희가 가르치는 건데 예를 들어 부러졌어요. 이게 재난 때 부러졌어. 그럼 부목을 대가지고 상하권으로 묶어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집에 부목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부목. 상하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데. 보자기라도 있으면 삼각으로 만들겠죠. 그럼 집에 있는 물건으로 가지고 그러면 쟤는 뭘 가르치냐? 페트병 잘라가지고요. 대세요. 그럼 테이프로 묶어. 청테이프로 묶어. 우산 있죠, 우산. 우산 옆에 대고 묶어. 끈도 없으면 청테이프로 감아요. 그 다음에 셀프 카메라 촬영복 있잖아요. 그런 거 돼요. 다만 아플 테니까 뭔가 돼야지, 부드러운 거를. 그것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쪽 부러지잖아요. 누운 상태에서 이쪽 붙여가지고 이걸 통째로 묶어버려요. 왜? 이쪽이 지디가 되니까. 한국에서 잘 안 가르칩니다. 이렇게까지는. 해외에서는 다 생활해요. 실제로 재난을 겪어본 사람들이 뭔가 조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이걸 라이프 해킹이라고 그러거든요. 라이프 해킹 법칙을 따로 하긴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생활의 지혜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 왼쪽 같은 거는 그거예요. 집에 고양이 키우는데 재난 때 다 놀라서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빨리 잡아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해본 결과 빨래망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고 가운데 있는 거는 여러분도 이제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데 단전이 되면은 단수가 오거든요. 전기가 끊어지면은 그게 오래되면 또 불이 안 나올 수 왜 그러냐? 정수장에서 여러분 집까지 물을 날라주는 힘은 전기의 힘입니다. 그러다가 단전이 오래되면 단수도 같이 오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은. 근데 문제는 생수가 먹는 물은 오히려 여러분 먹는 물을 걱정하는데 먹는 물은 그 구호팀이 와서 제일 먼저 갖다 주는 게 먹는 물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그 수차가 온다든지 구호팀들은 이 생수를 엄청 갖다 줄 겁니다. 넘칩니다, 항상 현장에는. 그 문제는 생활용수예요, 오히려. 선진국의 생활용수인 거야. 생활용수 대표적인 거는 설거지하는 물하고 화장실 물이. 요즘 화장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물을 한번 내려놓는데 물이 안 들어오면은 완전 골치 아픈 거예요. 생활을 못 해, 실내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아까 일본 같은 방제공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어 있어요.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배수를 다 뚜껑 열고 그다 화장실로 써요. 다시 가림막을 해주는 거야. 그 연습들을 해요, 이제. 그 집안의 화장실을 어떻게 하냐? 지금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봉지 한 50리터나 뭐 작았더라 30리터 봉지 해가지고 봉지를 일단 씌우고요. 두 번째 봉지를 또 씌우세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보통은 저기는 뭐 응고제 쓴다 그래 응고제 팔긴 파는데 인터넷에 그것까지 아니고 뭐 톱밥이라든지 뭐 흙이라든지 막 넣으라 그러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걸 위해서 50리터 봉수를 사둔 다음에 모종삽을 준비했어요. 화단 가서 퍼보려고 만약 비싼 상황이고 뭐 딴 거 살 거 응고제 다 잘 모르겠고 이런. 근데 요즘은 또 좋아져가지고요. 일단 뭐 신문지도 됩니다. 신문지 넣었는데 신문을 또 보지도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더 좋은 거 뭐냐면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에서 그 강아지 패드 있지 않습니까? 패드 깔면 더 좋고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냐? 고양이 모래. 고양이 모래는 완전히 전용인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볼일 보신 다음에 안에 거를 묶어가지고 버리고 다음 신문지 까는 거야. 일본에서는 저게 국민교육이에요. 단전 단수된 상황에서 버텨야 되니까.
그 물도 또 비슷한 게 있는 거 생활의 지혜가 단수돼 버리니까 급수차가 와요. 지자체가 급수차 보내줬어. 근데 물을 떠와야 돼, 받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요즘 집에 여러분들 집에 특별히 아침마다 약수터 가지 않으신 이상은 집에 물을 떠올 그릇이 없는 거예요, 요즘. 예, 다 정수기로 하거나 하니까. 그럼 어떻게 또 물을 떠오지? 대체 우리 집에서 뭘로? 자, 그럼 어떻게? 배낭 있지 않습니까? 배낭 있는 거고 쓰레기 봉투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봉투 2겹을 해가지고 2장을 넣으세요. 예, 한 장 넣고 한 장 넣어. 한 장 넣으면 하면 터지니까. 그리고 가가지고 물을 받아가지고 배낭에 넣고서 지고 오면 되는 거지. 안에 거 묻고. 예. 이것도 역시 일본에서는 기본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나 간단한 건데 막상 배워본 적이 없으면 막상 그때는 패닉 상태라서 잘 떠오르지가 않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거죠 이제. 뭐 그런 거죠. 생활의 지혜인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그 재난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이 정해져 있는 것보다 해외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제 이거를 뭐 재난 생활 기술이라 그래도 되고요. 생활의 지혜라 그래도 되고 이걸 라이프 해킹이라 도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많이 퍼뜨리는 서로 알게 되는 그 불행하게도 이런 기술들은요 공동체성이 깨지면 계속 없어져요. 이미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체하면 따지 않으세요. 바늘로 따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그렇게 요즘 젊은 사람은 못해요. 겁나서. 예, 겁나가 차라리 약을 먹고 말지. 나름대로 공동체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기술들이 있었는데 민간의 기술들이 있었는데 깨지면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제. 예. 유엔에서 이걸 토착 기술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이건 뭐 기술의 사례들인데요.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 좀 크게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강의 듣고 뭐 이렇게 따라서 해서 어느 시간 마련해서 여기서 한번 실습을 해보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대전에서 한번 그래 대덕구에서 했던 대덕구에서 했던 건데요. 아예 학교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가족마다 와서 1박 2일 동안 대피소를 학교에 똑같이 만든 다음에 한번 생활해 보는 겁니다. 생활해 보는데 가족끼리면은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강의 절대 못 합니다. 애들 지루해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9가지 과목을 1박 2일 동안 저녁부터 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해가지고 9가지 과목을 한 과목당 시간이 30분밖에 안 돼요. 그럼 강사들은 엄청 고민인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걸 30분에 다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재밌게 해야 돼. 거기다가 나이가 다 달라. 그럼 엄청 재밌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진이 있는데 일단 모여가지고 어쨌든 대피소에 와가지고 오리엔테이션 받으시고 자기 위치 배정받은 다음에 각자 자기 집 텐트를 하는 거고. 근데 의외의 성과가 있었던 거는 평상시에 우리 가족끼리 모여 밤새 저렇게 텐트에 모여 앉아서 노는 걸 경험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 네, 경험들이 없으셔가지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되게 좋은 분위기가 나왔는데 재난 교육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가족 간의 우애를 다질 수 있는 뭐가 나왔는데 단 하나 부작용은 뭐였냐면은 청소년이 있는 집은 상당히 반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본인이 원해서 온 게 아니고 끌려온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초등학생을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족의 경우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중학생의 경우는 참 나름대로 좀 고민스럽다 이거. 그리고 여기 와서 왔으니까 이재민 됐으니까 구호품 한번 다 나눠봤고 저 구호품 나중에 다 기념품을 가져갑니다. 제가 쓰지 않으면 하는 거고 밥도 먹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시차 밥잘 불러가지고 다 비상급식으로 한 거예요. 다 똑같이 먹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하고 그 다음에 과목 돌려야 되는데 교실하고 강사들 다 빌려가지고 9개조로 나눠가지고 계속 돌리는데요. 예, 그럼 강의실 하나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게 되는데 왼쪽 위에 거는 뭐냐면은 우리 1인용 방석 있지 않습니까? 예, 방석. 그 2개면은 이거 지진 모자 만들 수 있거든요. 붙이면은. 예. 그런 아이디어들을 알려드리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 부목 만드는 거. 집에 있는 재료 가지고서 그냥 부목이 없더라도 부목 만드는 거. 그리고 운동장 밖에서 연기 체험하는데 안전 체험관 가시면은 연기 체험 하실 수 있어요. 다른 데도. 근데 문제는 딱 들어가면요 보여요 연기 체험인데. 그래서 그냥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실전성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아예 밖에다 설치한 다음에 저를 꽉 막고서 10cm 앞도 안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실전하고 가깝게 하기 위해서. 10cm 앞도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나가라 이게 설명 안 해도요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오로지 기어서 가는 수밖에는 방향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실전하고 가까운 조건을 만들어서 하는데 또 재미있게 해야 되다 보니까 빨리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 빨리 나오고 같이 들어가서 무조건 같이 데리고 나와야 되고 안에 들어가면 장애물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또 과제를 주고 와요. 끝까지 가서 동을 땡 치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해서 게임 형식으로 하고요. 예. 급류 상황 가정해 가지고 짚라인을 학교에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타보게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막대기 2개하고 저기 그것만 있으면은 저 담요만 있으면은 들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붙이는 거 없이. 보통 들것 진짜 이거 뭐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막대기가 없어도 담요만으로도 사람 옮길 수 있습니다. 예. 아주 그냥 한 5분만 되면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알려주고서 이걸로 서로 경주를 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운동회적인 그 놀이적인 그러니까 일본에 이게 방제 에듀테인먼트라 그러거든요. 예, 에듀테인먼트인데도 이게 방제 재난 분야에서 하는. 근데 이런 걸 다 통째로 모아서 1박 2일로 하니까 끝날 때쯤에는 학부모들 아이들이나 다음에 좀 제발 또 와주세요 이러는 거죠 이제. 예. 근데 2번 가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 기업 후원이었을 때 지역의 기업이 후원해줘서 그때 사병 패키징에 후원해가지고 할 수 있었거든요. 예. 자, 뭐 등등 뭐 이런 거 있고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이 학교 운동회로 다 퍼져 있는 겁니다. 우리 운동회는 경쟁하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의 운동회는 쟤한테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합동의 운동회인 거예요. 그래서 방제 운동회라 그러는데 뭐 지금 불 꺼야 돼. 그럼 다 줄 서가지고 물 다 날라야 돼. 사람 옮겨야 되니까 아까 들것 다 배운 다음에 그거 가지고 릴레이 이제 경기한다든지. 이번에도 저희도 한번 따라해봤는데 왼 오른쪽 밑에 거는 저 장애인들 돕는 건데 바닥에 지금 이런 데 빌려가지고 바닥에 장애물 설치하고 휠체어 빌려온 다음에 절반은 저기 장애인 역할에 앉아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씩 밀어. 안전하게 나가야 되는데 대신 장애인 역할 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숟가락을 들고 있어요. 숟가락 위에 탁구공이 올려져 있습니다. 통과할 때 탁구공 떨어뜨리면 안 돼. 예. 그러면 계속 코스 다 돌아와야 돼. 그렇게 해서 사실 실제로도 이 약자나 장애인들은 재난 때 빨리 피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전하게 피난하는 게 문제거든요. 만약 빨리 피난하면 이 사람이 넘어지면서 더 크게 다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은 장애인 피난의 원리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체험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기 학교 운동회뿐만 아니고 기업 체육대회까지 전부 하고요. 지금은 아예 방제 스포츠라는 분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각종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럼 저기에 동원되는 종목들이 표준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개발하는 건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건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자꾸 숙여서 불났을 때 숙여가지고 맞고서 가라 그러는데 안 하려 그러거든요 이게. 대충 하려 그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떻게 재밌게 풀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디어는 박스들 있잖아요. 박스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주고서 이걸로 캐터필터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려 그러는 거죠. 옆에 뚫려 있고. 예. 그럼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어가는 거예요. 토끼처럼. 예. 그림이 설명이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그냥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탱커 바퀴처럼 굴러가는 건데, 예. 실제로는 그게 효과인 거죠. 이제 실제로 불났을 때 그렇게 하라는. 그런 것들을 스포츠 종목으로 해서 그걸 경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스포츠로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도 다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뭐 다른 거 없을까? 그럼 재난교육을 전혀 안 받고 좀 더 안전해지시려면 캠핑을 많이 가시면 됩니다. 한국의 캠핑 문화가 많이 퍼질수록 우리 국민들은 안전해집니다. 예. 캠핑에 쓰이는 장비나 개념들이 전부 다 재난대응과 관련이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에 2년 전에 텍사스에서 한파가 불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텍사스 전체가 정전되면서 다 얼어버렸는데 그 와중에서도 가장 잘 살아남은 사람들은 캠핑족들이었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유용해요, 이게. 그래서 교육을 굳이 안 받는다 그러면 차라리 캠핑이라도 이제 많이 가시는 거고. 지역사회에서 이런 이게 종합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뭐, 맨 위에 사진만 참고로 하면은 우리하고의 차이인데요. 예, 일본의 차이인 건데, 우리는 학교가 있으면 학교마다 따로따로 훈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제 신도시 같은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붙어 있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은요, 고등학교 친구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딱 같이 종합훈련을 모든 학교 동시에 하면서 좀 지난 상황 됐다고 생각하면은 고등학교 애들이 가가지고 초등학교 가가지고 그 애들을 데리고서 이동하는 겁니다. 단위가 다른 거예요. 단위 자체가. 예. 우리는 재난안전교육 하면 한 사람 개인 단위인 거예요. 아니 아무리 못해도 재난교육의 기본 단위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돼야 됩니다. 서로 실제 상황에서 서로 도와야 되니까. 당장 밖에 있더라도 집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피난도 다 같이 할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교육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학생들한테는 엄청나게 교육시켰어요. 이게 양쪽으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아는 게 많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별로 배운 적이 없어. 근데 지금 상황에서 큰 재난 발생하면은 가족끼리 움직이게 되는데 아이들이 더 잘 알지만 의사결정권은 어른들한테 있습니다. 이게 과도기인 안 돼. 일이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예. 얘네들이 다 커가지고 어른이 되면 모를까. 지금은 오히려 성인들이 취약계층인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저 시내 나가서 저기 지하철 같은 데 타면은 방독면들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만져본 적이 있을 거거든요. 방독면 대부분. 여성들은요.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별로 없어.
그리고 설령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그 방독면이 나한테 여자분한테 돌아갈 확률은 거의 없어요. 다 힘센 남자들 다 뺏어가지. 어린애들은요 끼면 맞지도 않아. 성인용밖에 없거든요. 온갖 모순들이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방독면을 바르셨어요? 썼는데 이거를 막는 거 차폐 실험인데 이거 확인 안 하면은 안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예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근데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막상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는 걸 실제 상황에서 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완전히 공백이 있는데 전혀 챙겨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실전성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좀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거. 아유 지금 시간이 지금 딱 끝내도 여러분들 이미 지친데. 자, 이거 빨리빨리 지나갈 텐데, 이거 물건 만드는 거, 우리한테 필요한 물건 스스로 만드는 건데, 자, 시민들이 만들었는데, 하나만, 아니, 두 개만. 오른쪽 저 옆에 있는 게 뭐냐면, 마스크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회사에서 만들어 파는데요. 저거 만든 사람들은 청각장애인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겁니다. 왜냐? 코로나 터지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입모양 보고 알던 그 사람들은 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더 다쳐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장애인 도와주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투명한 마스크를 개발했고 그게 퍼져가지고 지금 상업적으로까지 판매가 되는 거. 오로지 시민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예. 저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사진 병원의 조산원이나 병원인데요. 저거는 시민이 아니고 저기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개발한 건데, 자 우리 신생아실이야, 또는 조산원이야, 애들이 많어, 애들이. 근데 여기 불나면 어떡해? 애들을 다 한 번에 편입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한 게 저겁니다. 애들을 꽂아요. 개발한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꽂아가지고 재빨리 도망가야지 지금. 다른 나라 이런 기술 없어요 지금도 보니까. 한 명 이렇게 안고 가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생활의 지혜들이 많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좀 더 발전하면은 이런 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장애인이 이사 왔다 그러면은 장애인 숙소 주면서 저런 걸 주는 건데요. 저 손수건에 뭐가 되어 있냐면 저 그림 디자인이 전부 다가 장애인이 재난 났을 때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기 위한 그거예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의사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잘 안 되는 경우 또 외국인들한테도 줘요, 이걸. 그래서 저 그림으로 표시하는 거야. 그리고 저 뒤에 맨 거 이런 거 같은 경우 나는 저기 무슨 장애인입니다. 표시한 거고.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오른쪽 밑에처럼 신분증을 주기도 나는 이게 귀가 안 들려요. 이런 식으로. 아예 명함을 가지고 있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겉모습으로는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리 표시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시민들이나 심지어 담당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토론하다가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토론은 얘기했고요.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네. 여기까지 하고. 이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쭉 정리해보면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내가 살아남았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줬어.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 생존배낭 짜라 그러면 반드시 넣는 게 응급키트를 넣거든요. 다 하나씩 넣어.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배낭 하나씩 하면서 응급키트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안 넣어도 이렇게 모여 있으면 우리 거 나눠가지고 다 쓰게 돼 있습니다. 또 이게 하다 보면은 또 라디오 다 넣으래.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라디오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살 필요 없잖아요. 심지어는 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2018년 이후에 나온 LG 삼성의 그 스마트폰 중에서 어플에 라디오 어플의 기능이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깔려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인터넷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라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 뭐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라디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조사들이 다 막아버렸습니다. 왜? 데이터 쓰라고 돈 내고. 그러다 경주 포항 지진 났고 우리 국회에서 따졌어요. 삼성, LG 니들은 열어라 하니까 항복해가지고 열어놨고요. 2018년부터 적용된 거고 애플은 지금도 항복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저기 안테나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저기 꽂거나 저기 이어폰이나 충전선 꽂으면 그게 안테나 역할을 하면서 다 할 수 있고 스피커만 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굳이 라디오를 안 사셔도 돼요. 또 여러분 중에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실제 삶은 급박한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서로 안 도우고 싸울 거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정말 이게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데 재난 유토피아라 그러는데요. 실제 재난 상황이 닥치면 사람들은 서로 돕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래도 영화 보면은 막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약탈하고.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어. 그 미국만 그래. 미국 사람들은 그거 보고 학습이 돼가지고 사재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뺏어야 되냐?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빼고 다른 나라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다 돕습니다. 서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광주 민주화운동 때 도시가 완전히 봉쇄됐는데 그 안에 봉쇄된 사람들은 서로 도왔습니다. 라면 하나 다 쪼개서라도 다 같이 먹으면서.
특이한 얘기인 거죠. 이제 거기에만 유난히 공동체성이 높은 게 아니고요. 재난을 당하면은 그런 유토피아적인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 실제로도 전 세계 어느 역사에서든 간에.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의 공동체성이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같은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국제구호하는 사람들은 가보면은 공동체성이 높을수록 구호 활동이 잘 돼요. 이걸 알아요. 예. 왜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번에도 뭐 모로코인데 이제 갈 텐데 이제 딱 갔을 때 여기는 막 수백 명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는 가봐야 두세 명인 거예요. 말도 제대로 안 통해.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줄을 세워가지고 다 주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예. 그때 누가 움직이냐? 그 마을에 양아치 같은 청년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불량한 청년들인데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 이 친구들이 알아서 자기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다 정리해줘요. 다 줄 세워주고, 이 집은 또 집에 환자가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더 챙겨줘야 돼요. 본인이 다 챙깁니다. 수도 없이 받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사람을 챙겨요. 국가도 못하는 거, 전문기관도 못하는 거를 사람들이 스스로 해나가겠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네. 우리를 지켜주는 거는 일본식 표현입니다. 얼굴이 보이는 관계라 그러는데요. 얼굴이 보이는 관계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엄마야. 우리 아이하고 있어. 갑자기 큰 재난이 나가지고 우리 아이가 다쳐버렸어. 아니 내가 다쳐버렸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살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옆집 아저씨가 도망가고 있어. 피난가고 있어요. 그럼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우리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때 그 아저씨가 평상시에 옆집인데 전혀 인사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고 모른 채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아저씨는 그 얘기 듣고서 그때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조금 고민하다가 그냥 생 까고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진 않죠. 그렇게 모르고 지냈으니까. 그런데요. 아주 친하게 지난 게 아니더라도 얼굴만이라도 서로 알고 지내고 인사라도 평상시에 했으면은 그 상황에서 아저씨 우리 아이만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지가 양심이 있으면 아이는 데려갈 거예요. 이게 얼굴이 보이는 관계라는 겁니다. 공동체성이 높고 친하면 더 확률은 높아지고요. 꼭 그러다 보니까 저기 재난 분야에서 재난에 강한 마을 만들기는 딴 게 아니고요. 굉장히 공동체성을 높이면 되게 좋은 건데 그렇게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얼굴만이라도 아는 사이를 만들어내면은 이게 재난 때 비상 상황에서는 서로 시너지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만들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한국에서는 이거 좀 어렵게 해서 느슨한 연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밌게도 들으셨어요?